두물머리의 첫 영록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로 발표해야 되는 줄 알고 영어로 만들었는데 한국말로 해도 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소개를 드리면 저는 첫 영록이고요. 지난 8년 동안 로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영역에서 핀테크 창업자 그리고 현재 이제 두물머리 대표이사로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2천억이 조금 넘는 상황이고 그 전에 저는 7년 동안 프랍 트레이더로 특히 선물 옵션 쪽에서 키움증권, KTB증권, 메리츠증권 등에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학교는 성균관대에서 경제학부를 했고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만 명 정도가 잠이 잘 안 오실 때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베스트셀링 책도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파편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퀀트들한테 어떤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크게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버즈워드라고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iShares ETF의 파이오니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크 그로스맨 아저씨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Asset managers should develop a direct indexing presence or outsource that capability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콩글리시를 쓰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cost and complexity of doing this가 굉장히 높았는데 before was very high. 근데 지금은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making this approach available to more investors 가능해졌다. 그래서 운용사가 이런 기능을 가지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아웃소싱을 해서 이 기능을 갖추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분해해보면 이 키워드들을 좀 분해를 해보면요. 비스포크 에quity portfolios, 에쿼티 포트폴리오를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그 ETF just for you, 당신만의 ETF를 또 필요로 하다면 예컨대 코스피 200이 아니라 한두 종목을 빼야 된다면 아주 작은 맞춤화인데 본격적으로 나만을 위한 ETF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맞춤화되어 있는 separately managed account,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임 계좌, 1임 위탁 계좌인 거죠.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이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더 차별화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면서 프로젝션 자체는 모건 스탠리랑 올리버 와이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 350빌리언, 환율을 1,000원으로 대충 계산했습니다. 한 350조 정도였는데 한 1,500조, 요즘 환율로 한 2,000조 넘게 2025년까지 급격히 팽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M&A가 이루어졌어요. 들어보시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파라메트릭이라는 회사를 한 7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하고 블랙락도 아페리오를 빌리언 이상을 주고 인수를 했고요. 뱅가드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인수 합병을 한 케이스도 다이렉트 인덱싱 회사였고요. 찰스 슈왑이 모티프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골드만삭스, JP모간 등등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드라이버들을 좀 살펴보면요, 상당히 그럴싸해요. 한 가지는 WM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커스텀 어드바이스 디맨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까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약간 프라이빗 뱅킹 같은 데로 가면 갈수록 약간 미세한 자기만의 어떤 니즈가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요청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간단한 상품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어쨌든 커스텀 어드바이스 디맨드이고요. 또 요새 연기금 등에서는 ESG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들은 빼줄 수는 없겠느냐 같은 어찌 보면 간단한 계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맞춤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점차 녹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텍스 러스 하베스팅이라고 어떻게 하면 개인의 세율에 빗대어서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계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계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의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 알고리즘이 조금 더 개입해 줄 수 있을까? 맞춤화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드라이버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 fractional share, 그러니까 소수점 거래이죠. 한 종목을 더 이상 그 종목의 가격 54,000원에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실제로 소수점 거래가 이뤄진 증권사에서는 주문들이 되게 10만 원어치 사달라, 20만 원어치 사달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중요한 액수로 주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한 4.7주, 4.71주 이렇게 계산해서 실제 그 시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제 암호자산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정확히 액수만큼 사는 것이 이제 익숙한 개념이 됐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드라이버가 되면서
많이 기대를 많이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는 아직 약간 갈 길이 멀긴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API 에코시스템 자체가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API에 엮이고 엮여 있는 기업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이후에 뭐 웹 3.0 이런 것까지 그냥 인베디드 파이낸스 개념까지 어떻게 하면 더 작은 단위에서 더 서로 많이 협력을 해서 에코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나온다면 어떤 인덱스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인덱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드라이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인덱싱을 오늘 다이렉트 인덱싱에 대해 헷갈리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두 단어로 쪼개볼게요. 다이렉트랑 인덱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약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이렉트란 거는 going straight from one place to another, 직접 가는 것 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편리하다 혹은 커스터마이저블하다 다이렉트 하니까 혹은 뭐 어쩌면 IT 드리븐한 모든 것들이 약간 다이렉트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아니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대체로 이제 더 좋은 가격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투명성, 트랜스퍼런시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이렉트하다는 것은 어떤 기술이든 시장에 직접 온라인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정도의 개념일 것 같고요. 인덱싱이란 거는 원래 인덱싱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맥락을 생각해 보면 뭐 우리 저기 그 도서관 같은 데서 인덱스를 짜고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죠. The system of numbers used for comparing values of things. 그러니까 어떤 시장 전체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바라보기 쉽게 약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스탠더드, 픽 스탠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벤치마크 타겟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유니버스 오브 스톡 셀렉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인덱스라는 것은 이 투명성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인덱스란 굉장히 간단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어떤 추가적인 액티브의 알파를 추구했을 때 그것들을 정확히 측정을 할 수 있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기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인덱싱은 무엇일까를 보면 우선 전 세계 모든 종목의 종목군을 우리는 이제 토로 유니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주다. 혹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현재 뭐 한 8만 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면 기업으로 치면 한 4만 몇백 개가 상장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들 전체를 다루는 것이 유니버스이고요. 그걸 한 단계 잘라서 예를 들어서 S&P 500이다. 500개의 대형주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로 잘라보자라고 하면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는 게 일종의 인덱스가 되기 시작하겠죠. 혹은 좀 더 작은 유니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실제 운용을 하려면 약간 스톡 셀렉션 프로세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한 종목을 빼낸다거나 뭐 알파가 있을 것으로 유추된 것을 더 담는다거나 이런 이제 과정이 들어가겠죠. 또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복잡한 바잉 앤 셀링 하는 굉장히 고차원의 어떤 로직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뭔가 그런 게 섞여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막 사고 팔고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교체했다가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인덱싱 파트는 사실 이 가운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에서 기대하는 굉장히 복잡한 이런 매매 로직은 잠시 좀 빼놓고 인덱스 부분만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어떤 운용과 어떻게 다를지도 한번 비교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약간 메터덜리지가 없던 시대 그리고 내려갈수록 약간 디자인된 테스트 메터덜리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굉장히 컴플렉스 바이 셀 액티비티 혹은 액티브 펀드를 영역을 다루고 있고 왼쪽은 좀 더 간단한 구조를 다루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액티브 인베스팅이라는 것은 주식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개인 머릿속에 있는 모델을 통해서 이제 운용을 하는 것이겠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 이제 패시브 인베스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훨씬 간단하게 하더라도 좀 창피한 얘기지만 액티브로 하는 것보다 어쩌면 조금 더 뭐 저렴하거나 해서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패시브 인베스팅의 시작이었고 그 ETF 등이 이제 크로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스마트 베타라거나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에 쓸 수 있는 인덱스들은 약간 알파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인덱스 인베스팅 2.0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이제 많은 기법이나 이제 연구들이 브레이크다운들이 들어가겠죠. 그 액티브 인베스팅 2.0가 굉장히 복잡한 이런 뭐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흐름 자체는 액티브 인베스팅에서 인덱스 인베스팅으로 왔다가 또 좀 더 복잡한 스마트 베타나 이런 다이렉트 인덱싱에서 다룰 수 있는 인덱스로 갔다가 언젠가는 저는 훨씬 더 복잡한 이런 알고리즘의 세계로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인덱스의 영역이었고요. 맥락을 좀 같이 봤고요. 다이렉트한 부분은 무엇일까 하면은
예전에는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 하면은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이 패키지드 비클을 사용했죠. 그 상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고 3개월, 6개월의 상품화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게 고비용이다 보니까 어떤 펀드나 ETF 혹은 트러스트, 신탁 같은 구조로 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분배를 하는, 디스트리뷰트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다이렉트 인덱싱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 채널의 변화 같아요. 어떻게 이걸 이 인덱스를 딜리버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렉트 하면서 인스턴트한 즉시적인 어떤 비클을 사용하게 되고요. 비클들은 아마도 랩이나 SMA, 그 이림 계좌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좀 덧붙이자면 이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새롭고 놀라운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퀀트 업계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점진적으로 오랫동안 해오던 것들에 어떻게 그 많은 분석과 브레이크다운을 고객들한테 좀 더 쉽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숙제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어찌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쌓아져온 이런 기술들이 드디어 빛을 크게 발할 수 있느냐 이런 영역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비유는 90년대에 이 팜파일럿이라고 PDA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기술은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져 온 기술이었고 맞는 트렌드였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기가 힘들었어요. 나중에 아이폰이 나올 때 돼서야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되었는데 한 10년 정도가 더 걸렸었는데 그건 지금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작은 어떤 인터액션이라고 할까요? 뭔가를 만졌을 때 즉시적으로 반응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훨씬 더 쉬워지고 사용성이 높아지는 이런 영역들이 완성이 되면서 전 세계 인구가 다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보편화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퀀트들로 인해서 알파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고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고객들의 손에 수백만 명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느냐 펀드에서 좀 더 맞춤화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갈아탈 수 있느냐 이게 다이렉트 인덱싱이란 키워드에 숨겨져 있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인덱싱 다이렉트하게 하면 뭐가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즉시적이고요, 인스턴테이니어스하고요, 더 많은 통제력이 존재하고요, 컨트롤이 더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당연히 투명성도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를 그냥 패키징을 끝내놓고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거일 거예요라고 딱 이미 미리 포장되어 있는 것보다 좀 더 투명성이 높을 수도 있죠. 실제로 WM 그 일선에서 고객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리포팅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정한 고객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알파를 이런 팩터를 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팩터들이 흔들려서 약간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뭐 이거보다 훨씬 쉽게 설명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분해해서 제대로 된 리포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ore opportunity to optimize or customize. 최적화와 맞춤화는 좀 다른 영역인데요. 최적화는 좋아지는 거고 맞춤화는 누군가의 고집이나 어떤 니즈를 맞춰주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최적화와 맞춤화를 둘 다 해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펀드에서 좀 더 자유도가 높은 상품으로 갈 수 있다면요. 어찌 보면 LP가 약간 그 안에 녹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ETF를 아무리 좋은 ETF를 만들어도 LP나 이렇게 리퀴디티가 좀 정확히 받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주식을 특히 소수점까지 직접 거래를 하다 보면 약간 LP 자체를 뛰어넘고 직접 체결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절세 효과인 텍스 이피션시에 대한 알파를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곳이 사실 그 규제가 조금씩 다르고 그 세법이 다르겠지만 어디서나 세법이 복잡해서 나한테 좀 더 맞는 최적화가 무엇일까를 고민한 것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한국이랑 미국이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방법, 투자 안에 녹여내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데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어설프게 좀 녹화를 했는데요. 일단 내용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S&P 500이라는 유니버스에서 대형주 유니버스에서 시작을 하고요. 특정한 팩터를 골라서 상위 20%의 종목으로 인덱스를 가져갈 거고요. 이 인덱스는 간 만든 따끈따끈한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익숙하신 분들께는 그로스 앤 모멘텀 팩터를 사용해서 한 분기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 구조일 것이고요. 과거 퍼포먼스를 살펴볼 것이고 혹시 모를 어떤 몇몇 종목이나 인더스트리를 빼거나 제외할 수가 있고요. 마켓 캡 웨이팅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고요.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과거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살펴보고 이런 똑같은 전략을 다른 국가에서도 복제할 수 있을까 이런 면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문까지 다 들어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네, 지금 그 기본이 되는 인덱스를 고르고 있고요. US 500으로 골랐고 특정한 섹터를 빼거나 넣을 수가 있겠고요. 뭐 에너지를 빼야겠다. 뭐 ESG에 의해서 특정 sek터는 넣을 수가 없다라고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팩터들이 다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크로스 모멘텀을 볼 것이고요. 저 오른쪽에 약간 10분위 표시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500 종목 중에 상위 20%를 고를 거기 때문에 대략 한 100 종목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개 종목을 제외를 하는 중입니다. 그 백테스팅 기간을 2019년이 아니라 11년부터 한 11년 정도의 기간에 백테스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래 비용은 한 0.1 정도로 상정을 했습니다. 살펴본다면 벤치마크랑 비교하기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든 대형주 클래스이지만 벤치마크가 한 9% 정도를 버는 기간에 한 11.7% 정도 아웃퍼폼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해당 기간에 어떤 종목들을 들고 갔는지를 계산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비중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기간의 뭐 수익률 같은 걸 비교해 볼 수가 있겠고요. 벤치마크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2022년 8월에 리밸런싱 했을 때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많이 담겨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로직을 US 500이 아니라 뭐 일본이라거나 인도, 중국, 뭐 대한민국 소형주 혹은 탑 100, 코스닥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인덱스나 혹은 유니버스 안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만의 인덱스를 만들어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개인 고객들이 자기만의 인덱스를 꼭 다 만들 줄 알 것인가, 이 컨텍스트를 다 이해할 것인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필요한 경우에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 펑셔널리티가 존재하는가, 가능한가, 피지블한가가 더 중요한 이슈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1번을 토대로 한번 로직을 짜본 것입니다. 네, 저희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tailor.im에 들어가 보시면 다 저 백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 저희는 뭐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사실 이 다이렉트 인덱싱 아시아에서는 거의 없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용성을 어떻게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어떤 매력이 있을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같이 상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이렉트 인덱싱으로 넘어오고 있는 자금들은 다 어디서 넘어올지를 대략적으로 상상을 해보면요. 요거는 셀룰리 어소시에이츠에서 2021년 말에 그 WM들이, PB들이 고객들의 계좌에 있는 비중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옮길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물어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뮤추얼 펀드의 30%가 좀 넘게 들어가 있고 개별 종목들이 존재하고 ETF 그리고 1임, SMA, Separately Managed Account가 존재하는데요. 2년쯤 후에는 아무래도 뮤추얼 펀드를 굉장히 줄여 나갈 예정이고요. 개별 주식도 조금씩 더 줄여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 자금이 당장은 ETF에 많이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SMA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어떤 가능성들이, 자유도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시장을 좀 쪼개보면요. 크게는 매스 프로듀스 돼 있는 대중을 위한 ETF라는 굉장히 간단한 인덱스들을 활용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프로덕트가, 매스 프로덕트가 존재하고요. 특징으로는 굉장히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 반대편에는 이 1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프리미엄 피를 받죠. 평균적으로 이 데이터가 많이 안 나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135bp 그리고 과정에서 누적적으로 받는 금액이 뭐 300bp가 넘는다는 설도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한 1.3% 정도를 받고 있고 그거는 ETF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수수료의 한 7배 정도가 아닌가 보고 있어서요. 실제 사이즈는 ETF가 한 7배 정도 큰데 글로벌 레브뉴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ETF에서 한 18조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고 반대쪽에서 이름이 아주 빠른 속도로 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이렉트 인덱싱은 사실 이 best of both worlds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시장 가운데 좀 쐐기를 박아 나가서 양쪽에서 좀 흡수를 해나가는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ETF가 좋긴 하지만 너무 간단하다, 너무 커스터마이저블 하지 않다라는 이제 불만을 가지신 분들과 이름 영역이 좋기는 한데 너무 비싸다 혹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해도 괜찮아 무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운데 굉장히 테크놀로지 드리븐한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연간 33%의 속도로 미국에서 레베뉴가 한 1.8빌리언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시장에서 계속 커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런 다이렉트 인덱싱이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전해줄까? 물론 운용을 더 잘해줄 수 있는 여지, 아까 말씀드린 어퍼튜니티 자체가 많아지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느끼기에 훨씬 더 좋은 점이 있을까? 라고 보면 이런 수치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이렉트 인덱싱 펌인 오셔너시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오셈이라고 부르는 회사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펀트가 많으시니까 What Works on Wall Street이라고 90년대 말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책의 주인이신 제임스 오셔너시의 아들이 운영하고 계신 펀드인데요. 최근에 인수됐죠. 프랭클린 템플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부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이 고객한테 ETF를 드릴까 아니면 인덱스를 조금이라도 편집해서 드릴까를 여쭤보면 80%의 고객은 그러면 맞춤화 될 수 있으면 좋지라면서 맞춤화 될 수 있는 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 데이터를 보면은 이 커스터머들이 자기 솔루션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인게이지가 되면은 자기의 피드백을 주고 답을 듣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몇 번의 인터액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리텐션 레이트가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자기가 참여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면 펀드나 ETF보다 좀 더 강력한 고객 만족 효과가 있지 않을까? 특히 펀드는 그나마 예전에 PB가 판매를 하던 채널이라도 있었는데 ETF는 정말 마지막 채널이 하나만 남은 거거든요. 그 시장에서의 호가라는 채널만 남아 있는 거죠. 호가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와 대화해서 이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다이렉트 인덱싱이 어떤 인더스트리를 가장 크게 임팩트 할까예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들은 자산운용사 바뀌는 문제냐 아니면 PB 센터가 바뀌는 문제냐 WM이 바뀌는 문제냐 아니면 브로커리지가 어떻게 관여하게 되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요. 증권사도 우리나라 증권사는 구조상 브로커리지와 WM이 한 반반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WM이라면 이제 고객을 일선에서 응대를 하는 그 채널들이죠. 각자 어떻게 변화할지를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인더스트리가 대체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의 결론은요. 요거는 에셋 매니지먼트가 좀 바뀌는 현상이다. 특히 브로커리지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고객들한테 몇천 종목을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거 인덱스나 포트폴리오도 계속 푸시를 해서 더 많은 거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더 그런 이런 어드바이스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되게 목적인데 그쪽에는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WM 입장에서는 원래 랩이나 상품들을 사용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상품을 훨씬 쉽게 만들어서 고객을 어찌 보면 더 설득하기 쉬워질 수도 있고 고객을 관리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요. 제가 자산운용사가 다 대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꾸로 보면 자산운용사의 퀀트라는 거대한 물결 위에서 퀀트를 제대로 딜리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자산운용사와 손을 잡으면서 채널과도 손을 잡으면서 자산운용사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 건 아닌가? 자산운용사가 진화하는 모델로서 이 다이렉트 인덱싱을 탑재한 모델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요. WM 측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주도하시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는데요. WM은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주축이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고객한테 전달해보고 계속 오히려 솔루션을 바꿔보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새로운 종류의 에셋 매니지먼트인데 이 새로운 종류가 무엇이 가장 새롭냐면은 WM과 완전히 그 얼라인이 되어 있는 완전 멀지가 될 수 있는 형태로 WM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인터액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운용사에 계실 텐데 운용사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WM으로 넘기고 상품 기획을 하고 PB들이 고객한테 팔기까지 사실 굉장히 큰 머나먼 거리가 있어요. 운용사 입장에서는 PB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팔고 있는지 잘 이해하기 힘들고 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는 것일까 이런 걱정이 존재하고요. PB들은 또 너무 머나먼 곳에서 만들어진 상품처럼 느껴져서 이걸 정확히 전달하거나 서로 유동적으로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거리감이 좀 있는데 그거를 기하급수적으로 좁혀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워킹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radically different asset management model 이라고 생각하고요. That enables integration with the current WM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 월드와이드에서의 스코프를 본다면 미국에서는 아까 33%의 속도로 굉장히 격렬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권이 규제와 또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금융이 워킹하는 방식이 달라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 중국, 일본까지도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워킹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빨리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행인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는 미국에서는 자문을 함에 있어서 서드 파티 포트폴리오를 쓰는 게 굉장히 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굉장히 애매하지만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미국은 IFA에 준하는 그러니까 독립 PB들이 수십만 명이 존재해서 그들이 좋은 솔루션이라면 즉각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적용을 해보는 이런 문화가 일찌감치 굉장히 잘 자리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시아에 넘어오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저희가 싱가포르나 여러 이제 글로벌 그 본부에 가서 상의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인수합병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저희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아시아에서 다이렉트 인덱싱의 시장은 현재 정말 AUM이 0원인 상황입니다. 아직 시작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그 기사들을 찾아보면 거의 유일한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베타 버전으로라도 냈다라는 회사인데 국내에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요. 그러니까 조만간 많이 생기겠지만 어떻게 이게 워킹을 할지는 다 같이 찾아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여기 계산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로스 레이스를 보면요. 한 5년 정도 후에 전체 ETF 시장이 ETF가 그로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ETF 시장의 한 10% 정도를 다이렉트 인덱싱이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그림에서 ETF 시장도 뺏어오고 일임 시장도 약간 뺏어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국내에서도 그 정도 규모를 생각해 두면 아시아 전체에서 ETF의 10%를 5년 후에 뺏어오게 된다면 대략 114 빌리언, 그러니까 한 150조 이상이 순식간에 없던 시장에서 갑자기 생겨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그 주축이 될 것은 저는 당연히 이제 퀀트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퀀트들이 이제 약간 사내 수공업처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자기 컴퓨터 안에 코드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팩터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펀드라는 딱딱한 틀을 넘어서서 고객들한테 임팩트를 미칠 수 있을까? 그 주축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150조 시장을 같이 고민해서 먹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긴 이야기들을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답을 계속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뭔가 이게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이다, 앞으로 3개월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저희도 굉장히 많은 변수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고민이나 이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웹사이트 tailor.im 급격히 주간 단위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